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드시 듣는 국어 임은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3월 26일에 치러진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영역 주요 해설 문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시험이 좀 어떠셨나요? 작년에 기출을 대비해서 미리 풀어본 친구들은 작년 거보다는 훨씬 더 쉽다라는 걸 느끼셨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오랜만에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치다 보니까 학년이 바뀌어서 그런지 괜히 모르게 훨씬 더 어려워진 느낌이 든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등급 컷을 기준으로 보자면요. 작년에는 70점대 중후반, 그리고 올해는 80점대 중후반이 1등급 커트라인으로 2등급, 3등급 커트라인 등도 약 10점 정도 올라간 모습을 보입니다. 자, 수험생들의 수준은 사실 매해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작년에 대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쉬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학력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 시험이 쉽든 어렵든 등급 컷이 높든 낮든 어쨌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의 약점을 진단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1년 동안 내신 및 모의고사를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이런 영역은 잘했구나, 이런 영역은 좀 부족했구나 라는 것들을 본인의 점수 그리고 틀린 문제들을 통해서 점검을 하시고요. 앞으로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가면 좋을까라는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에 단서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첫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2학년 친구들도 상당히 내신 준비하느라 바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학력평가가 이번 여러분 중간고사에 반영되는 학교들이 꽤나 많을 텐데요.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본인 학교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영역, 예를 들면 보통 2학년 1학기가 문학 내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학 지문이 들어가는지, 내지는 우리 학교는 독서 지문이 들어가는지, 전 영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더욱더 꼼꼼한 대비와 그리고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오답률 가장 높았던 15개 문항을 시험지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순서대로 훑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작문 문제입니다. 자, 은근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력평가에 작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가 화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시험지 끝나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 작문 영역에서 특히나 실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시험지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긴장이 덜 풀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영역을 다른 문법이라든가 독서 문학과 다르게 조금 만만해라고 이제 안심하고 접근하는 경우에 이런 실수가 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떤 문제 틀렸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6번 문제. 가의 대화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정답은 일단 2번인데요. 가에서 생체 인식 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 주체의 노력을 언급한 내용은 끊어주자. 자, 그럼 가에서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정보 주체가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근데 정보 주체는 개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정보를 받아서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의 노력을 나에서 문단별로 수집, 이용 제공, 보관 3단계로 나누어서 전개하고 있어. 따라서 앞의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오답이 된다. 자, 그 다음 4번. 4번은 같이 분홍색으로 체크한 거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매력적인 오답이거든요. 자, 가에서 생체 인식 정보가 인증 수단으로 안전한 이유를 언급한 내용은 끊어주자. 자, 그러면 가라는 대화 내용에서 정말 이 내용이 언급돼 있어야 돼. 생체 정보는 안전하다. 그리고 단순히 안전하다는 것이 그냥 잔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과관계가 드러나 있어야 돼. 그 다음 나에서는 정보 분실이 위험이 적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기존의 가에서 대화상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분실의 위험이 적구나라는 내용. 자, 그럼 우리 가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3이 이렇게 얘기하네. 그럼, 자, 여기서 그럼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학생 2가 이야기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것 중에 생체 인식 정보는 고유성을 가진다. 그래서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가 없네. 이것이 생체 인증 정보가 안전한 이유야. 그래서 안전한 인증 수단이 되겠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맞죠.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비밀번호와 달리 외울 필요가 없는 편리한 인증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안전하다는 속성과 편리하다는 속성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유는 뭐냐면 암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나를 볼게요. 나에서
생체 인식 정보는 분실의 위험이 적고, 자, 그리고 타인이 쉽게 이용하기 어려워 안전하면서도 끊어주자. 자, 그럼 여기까지가 안전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 그리고 뒤에는 외울 필요가 없는 편리한 인증 수단이다라는 것이 나와. 그럼 이유가 두 가지지. 타인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분실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면 이 내용은 가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여기는 가에 없었던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추가가 된 것이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번호처럼 암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다라는 내용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어. 따라서 정답은 6번 문제에서 4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을 때 구조화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선택지에서 얘기한 내용을 한 번 더 찾아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머릿속에 남은 첫 번째 읽었을 내용의 잔상으로만 문제를 푼 경우가 이런 것들을 흔히 틀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문법 파트 들어가 볼게요. 자, 문법이 우리가 총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5문제 중에서 무려 4문제가 오답률 상위 15개 안에 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문법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된 것도 있었지만 우리 고2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간 내신을 통해서 문법을 배우고 겨울방학 때 따로 문법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개념들이 희미해지고 휘발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법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문법 많이 틀린 친구들은 반드시 문법 개념 다시 한 번 더 암기와 복습하시고 문제풀이 적용하는 연습까지 하셔야 모의고사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이건 중세 문법인데요. 보기를 이제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봐라. 예문을 한번 분석해봐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조사가 쭉 나와 있고 이 조사가 뭐 관형격이냐 부사격이냐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 결합하고 어떤 의미를 드러내느냐 그리고 이때 의미인 A부터 E까지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지. 자,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자, 이렇게 지문을 하나 주고 문법을 2개를 통합형으로 물어보는 문제 이제 현대문법 하나 중세문법 하나로 보통 출제가 되죠. 자, 1문단은 그래서 현대국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현대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가 있는데 이 관형격 조사 의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로 발음한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하면서 2가지 발음을 이야기해. 그래서 뭐뭐함으로 부사격 조사 애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유가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왜 일상생활에서 의와 애를 많이 혼동하느냐? 그 이유는 발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관형격 조사 의의 허용 발음 때문이구나. 자, 이때 관형격 조사 의와 부사격 조사 애는요. 자,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체형과 결합하지 당연히. 그리고 차이점은 관형격 조사는 문장 성분이 관형어가 되고 부사격 조사는 부사어를 이룬다. 자, 그러면서 차이점 얘기할 거야. 관형어는요. 체형만을 수식한다. 하지만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용언 말고도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등도 수식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예문에서 관형격 조사인지 부사격 조사인지 구분하려면 뒤에 수식을 받는 말이 무엇인지 확인해주면 좋을 텐데 그때 체언을 꾸며준다고 하면 관형어의 확률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관형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부사어의 경우에도 주로 용언을 수식해주니까 용언의 수식을 해주는 말은 보통 부사격 조사가 붙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의미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이때 의와 애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에 뭐가 나올 것이냐? 의미들이 나올 거래요. 자, 예컨대 예를 들어 의는 동생의 가방처럼 뒤에 체언이 앞 체언에 자 여기서 가방이라고 하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동생 의가 관형어야. 그리고 관형격 조사 의가 붙었어. 자, 그러면 뒤 체언이 즉 가방이 앞 체언인 동생에 소유되거나 소속됨을 자 넘버링 할 건데 A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있으니까 A로 체크할게요. 소유나 소속이 A구나. 과학자의 연구처럼 앞체언인 과학자가 뒷체언이 나타나는 행동의 주체다. 즉 과학자가 연구를 한다라는 얘기겠죠. 또 N은요. N은 어떤 게 있냐? 동생이 집에 갔다처럼 집이라는 건 목적지죠. 그래서 이걸 이동의 도착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나는 저녁에 운동을 한다처럼 이 저녁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형은 큰 소리에 잠을 깬다. 큰 소리 때문에 깼다는 거니까 원인을 얘기하기도 하지. 그래서 관형격 조사의 대표적인 의미 유형 2가지와 그리고 부사격 조사의 대표적인 의미 유형 3가지가 A, B, C, D, E로 나오고 있어. 그런데 이것의 의미만 가지고 문제를 바로 풀 수는 없고 중세국어에서는 이러한 격조사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환경에 결합했는지까지 풀어야 읽어야 우리가 해당 문제 12번을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중세국어입니다.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주로 쓰였어. 자, 선생님이 세 가지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슬래시가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의문론적 이 형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하는 건 형태는 상이하고 다르지만 자, 형태는 상이하지만 기능은 동일한데 왜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냐면 의문적인 환경, 앞말에 어떠한 자음이냐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 의는요. 앞체언이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유적명사일 때 그리고 존대의 대상이 아닌 그런 경우 쓰이는데 앞체언의 끄듬절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는 이렇게 양성 형태가 쓰였고 음성 모음일 때는 음성 형태가 쓰이는 것이 원칙이었다. 결합하는 환경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자, 시옷이라는 관계적 조사는 어떠했느냐? 앞체언이 유정체언, 유정명사면서 동시에 존대의 대상, 높임의 대상이거나 또는 그게 아니라 식물이나 무생물과 같은 무정체언이 결합이 될 때 쓰였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슴의 뿔에서 사슴의가 뿔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지 문장 성분 관형어야. 그리고 현대어로 해석하면은 관형격 조사 의가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관형어 사슴의에서 이러한 형태의 우리 관형격 조사가 쓰였어. 왜? 양성모음 뒤에 양성모음이고요. 사슴은 동물이기 때문에 뭐 유정명사인데 동시에 존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지. 자, 그러면 이때 의는요. 유정체언 뒤에 결합해 뿔이 사슴의 소유임을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소유라고 하는 거 아까 A라 그랬지. 동생의 가방처럼. 또 부처의 말씀에서는 이 시옷이 결합했는데 그 이유는 앞에 체언인 부처가 인간이면서 그러니까 신이긴 하지만 인간이면서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시옷이 결합한 거죠. 그때 관형어 부처는 존대의 대상인 유정체언 부처 뒤에 결합해서 말씀을 한 주체, 즉 뒤에 나오는 말의 행위의 주체가 바로 이 앞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CDE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CDE에서 현대국어의 부사격 조사에 대응하는 중세국어의 부사격 조사에는 하면서 역시나 중세국어 얘기하고요. 부사격 조사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자, 세 개의 의문론적 이 형태를 가진 형태와 두 개의 의문론적 이 형태를 가진 형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 첫 번째, 일반적으로 앞체언의 끄듬절 모음은 양성일 때 에를 쓰고요. 음성일 때 에가 쓰였고 앞체언이 단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날 때 예가 쓰였다 했으니까 이 또는 J에서 얘가 쓰였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 오디 아니하니 라는 문장에서 겨울에라고 하는 것은 끄듬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다. 왜? 겨울이라고 하는 거에 음모음이 결합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음성이니 그 뒤에 결합해서 시간을 나타낸대요. 이때 시간이라고 하는 거 C에 해당했죠? 2에 해당했죠. 2. 그 다음 중세국어에서는 특정한 체언 뒤에서 관용격 조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격 조사가 쓰이기도 했다. 자, 아까 여기서 얘기한 거 있지? 관용격 조사랑 형태가 똑같아. 그래서 관용격 조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격 조사가 쓰였는데 중요한 게 뭐냐? 특정한 체언이래. 근데 그 특정한 체언의 규칙성을 지문에서 언급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밭이와 우회와 같이 자, 두 가지 체언 나왔네. 밭이라고 하는 체언과 히읗종성 체언인 위. 이거와 같이 주로 앞 음절의 끄듬절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는 이 형태를 썼고요. 그리고 음성 모음일 때는 이러한 형태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 우리 아까 12번 문제 있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아들의 손을 잡아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여러분 체크해 주셔야 될 거는 현대어 해석입니다. 자, 중세국어 형태의 형태소 분석 친절하게 줬습니다. 고3 문제 되면 이런 것들 형태소 분석 안 주고 여러분이 이어적기 형태를 끊어적기로 복원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의라고 하는 관용격 조사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해석을 보면 아들의 손이니까 아들이라는 대상의 소유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는 A 소유에 해당하구나. 관용격 조사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숲을 의 가운데 있거든 라고 할 때 이 숲을 뒤에 이 시옷이 붙었고 이것이 현대어 해석에는 의니까 관용격 조사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관용격 조사의 경우에는 소유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볼 수 있지? 주체를 볼 수 있다 그랬어.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이거 문제 봤을 때 숲풀이 가운데를 가지고 있느냐? 좀 애매했을 거야. 하지만 이거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 디귿. 그 접이 바로 그 무덤에 날아가 라고 하는데 무덤의라고 해서 중세국어에서 형태가 의야. 그러니까 관용격 조사랑 형태가 똑같은데 잘 보세요. 현대국어에서는 N이에요. 그러면 얘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덤 외에 날아가서니까 C에 해당하는 이동의 도착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즉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설이 예, 푸른 남기라고 할 때 얘가 에랑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얘는
얘는 앞말이 모음이기 때문에 이 형태가 다음과 같이 결합한 거야. 그리고 이것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이 원인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미음. 또 나 아침에 라고 할 때 이 의라는 형태가 중세국어에서는 관용격 조사랑 형태가 똑같잖아요. 하지만 현대어 해석 봤을 때 마찬가지로 부사격 조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아침에 익었다라고 했으니까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드러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A, B, C, D, E 대응시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나눠볼게. 기억과 니은은 관용격 조사고요. 그럼 디귿부터 미음은 부사격 조사야.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볼 텐데요. 여기서 각각 관용격, 관용격, 부사격, 부사격, 부사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지문에서 관용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가 형태가 동일하다고 했으니 사실 3번이나 5번 같은 경우를 관용격 조사라고 틀어가지고 오답을 만들 법도 한데 그렇게까지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1번 기억의 아들이에서 관용격 조사 의는 끄듬절 모음이 음성 모음인 유정체언 앞에서 뒤에 결합해서 A를 나타내는군. 자, 음성인지 확인해주면 아래하기 때문에 양성 모음이네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유정체언이겠죠? 여기가 틀렸네. 자, 2번 니은의 수풀에서 관용격 조사 시옷은요 무정체언 뒤에서 결합해서 자 무정인지 확인하셔야겠죠? 자 수풀이니까 식물이네요. 그러니까 무정이 맞고요. B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A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수풀이 가운데라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야. 여기가 아까 과학자의 연구와 같이 어떠한 행위를 나타내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풀의 경우에도 일지를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한다라고 보기가 어렵겠지.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3번 C 디귿의 무더미에서 부사격 조사 의는 끄듬절 모음이 음성 모음인 체언 뒤에 결합해서 자 음성 모음 어모음이니까 점이 왼쪽으로 찍혔죠? 음성이고요. 그거 뒤에 결합해서 C를 나타내는 건 정답은 3번이 되겠네. 자 4번 리을의 서리에서 부사격 조사 얘는요 반모음 이로 끝난 체언 자 리라고 끝나고 있기 때문에 반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입니다. 그래서 D를 나타내는 건 D도 이로 바꿔주어야 하겠죠. 자 그다음 5번 미음의 아침에서 부사격 조사 N은 끄듬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다. 자 여기 아래 하니까 양성이죠. 여기도 양성이 결합하는 거지. 그래서 결합해서 이를 나타내는 건 이가 아니라 D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우리가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들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양성, 음성, 모음에 대한 의문적인 지식 알고 계셔야 되고 유정체언과 무정체언이 우리가 지문에서 사람과 동물일 땐 유정, 식물과 사물일 때는 무정이라는 힌트를 주긴 했지만 문제를 시간 단축을 빠르게 해내기 위해서는 이것도 배경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3번. 자, 13번 학습활동 A, C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거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였어요. 자, 먼저 우리가 견문장을 볼 텐데 그 중에 안긴 문장 안에 자, 안긴 문장 선생님 노란색으로 체크할 거거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포함하고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 아는 문장의 서술어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포함이 될 것, 더 등이 포함이 될 것. 그 다음에 디귿 아는 문장의 사건에 일어난 시점과 안긴 문장에 일어난 사건 시를 비교했을 때 아는 문장이 더 나중에 사건이 일어날 것. 자 그래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냈어. 그럼 얘들아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모든 문장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다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시간 많이 걸리거든. 자 먼저 우리가 안긴 문장부터 파악을 해볼 거야. 전체 문장에서요. 자 약속했다가 서술어고 우리가 주어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뭘 약속했냐면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럼 여기서 내일 만나기가 안긴 문장이야. 그래서 명사절이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생각난다가 서술어 그리고 친구가 생각나는 거니까 주어 그리고 그해 고향의 남은이라고 하는 문장이 친구를 꾸며주기 때문에 전체 문장에서는 관용어 기능을 하고 있죠. 자 3번 알렸다가 서술어 누가 알렸냐면 그라는 사람이 알렸는데 무엇을 알렸냐 자신이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그 사실을 알렸다라는 거니까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빌렸다 서술어 그리고 형이 빌린 거니까 주어 형은 동생이 읽을 책을 자 여기 목적어겠네. 이 목적어를 도서관이라는 그 장소에서 빌렸다. 동생이 읽으리라고 하는 것이 책을 꾸며주기 때문에 후행하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절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좋아한다가 서술어 좋아하는 주체는 나. 무엇을 좋아하냐? 모자를 좋아하는데 이 모자가 어떤 모자냐? 작년에 산 모자다.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는 모자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절의 기능을 하고 있다.
것과 같이 선생님이 은 문장은 분홍색으로 문장 성분을 분석했고 여기에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것처럼 들어가 있는 안긴 문장은 노란색으로 묶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을 각각 판별을 해볼 거라는 거지. 자, 먼저 기역부터 안긴 문장에 시간 나타내는 부사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 내일 있고 여기는 그해 있고 여기는 없고 동생이 일글도 없죠. 그리고 작년에 산이라고 할 때 작년에라고 하는 거 나오네요. 자, 그러면 기역에 올바른 것이 1번과 2번과 5번이 된다. 3번, 4번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은 문장의 저술어를 봤을 때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하였다 할 때 있고요. 여기는 현재 시제 선어 말음이 니은이니까 안 되겠지? 여기도 알리 얻다 할 때 얻 있고요. 빌리 얻다 할 때 얻 있네요. 좋아하다에 현재 시제 니은 들어갔네. 자, 그러면 니은에 대해서는 OX, OOX와 같은 순서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네. 자, 마지막으로 디귿. 아는 문장의 사건이 안긴 문장의 사건보다 나중에 일어날 것. 자, 그럼 우리가 사건들을 체크를 해봤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약속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만나는 것보다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성립되지 않아. 그 다음 생각이 나는 것이 나중이고 남은 게 먼저거든. 그러면 안긴 문장의 사건이 먼저 발생한 것이니까 부합하고요. 또 우승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거겠지. 여기도 안긴 문장이 먼저 일어났네요. 자, 그 다음 빌린 다음에 이 빌린 것을 읽는 거니까 아는 문장이 먼저 일어나겠네. 따라서 디귿에 부합하지 않고요. 마지막 내가 산 것이 먼저고 사고 나서 좋아하는 거지. 따라서 이것도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역, 니은, 디귿 가지고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기역하고 니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A여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정답이 1번이 이미 나왔네요. 자, 그 다음 기역하고 디귿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B인데 해당 정답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5번 나는 작년에 탄 모자를 좋아한다의 경우에는 니은과 디귿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자, 이제 14번 보도록 합시다. A에서 C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골라라. 파생어에 대해서 묻는 문제네.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것을 파생어라고 하죠. 분류를 한번 해보자. 알고리즘형 문제예요. 접사가 어근 뒤에 결합하는가? 다시 말해서 예로 가면은 전미파생어란 얘기겠지, 얘들아. 자, 우리 접두사가 어근의 앞에 오는 거고 전미사는 어근의 뒤에 붙는 거니까. 그리고 파생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동일한가? 자, 파생어의 전체의 품사와 어근의 품사, 즉 다시 말해 품사의 변동이 존재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럼 A에 들어갈 말은 접두파생어가 될 것이고 여기는 품사가 상이해져서 품사 파생이 일어난 것에 해당되겠지. 자, 그럼 어쨌든 우리 예문 다 분석해야 됩니다. 자, 겁쟁이는요, 겁과 쟁이로 나눌 수가 있고 여기서 겁은 어근이고 쟁이가 접사지. 선생님이 어근에다가 노란색으로 밑줄 칠 겁니다. 자, 겁이라는 것 뒤에 쟁이, 즉 접미 파생어가 되겠고요. 날고기의 경우에는 이제 익히지 않은 고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고기가 어근이고 날은 날것이라는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여기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넓히다의 경우에 이렇게 끊어주고요. 이때 넓이 어근에 해당하지. 그리고 희가 우리가 여기서는 피동이나 사동전미사 둘 다 될 수 있는데 예문을 봤을 때 넓히다라는 건 주체가 그렇게 하게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동전미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맡기다의 경우에는 맛의 어근이 되겠고 기라고 하는 거 역시나 전미사고요. 지우개의 경우에는 지우와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풋사랑은 풋과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중에서 접두파생어가 붙은 거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니은과 비읍이 접두파생어라고 할 수 있겠네. 따라서 A에는 니은과 비읍이 들어가 주어야 한다라는 걸 1차적으로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우리가 품사를 구분해 줘야 돼요. 어근의 품사부터 노란색으로 적어볼게. 자, 겁쟁이에서 겁은 명사, 날고기도 명사, 넓다는 형용사, 맞다는 동사, 지우다도 동사, 풋사랑은 명사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 그리고 전체 이 어근의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의 품사를 보자면 겁쟁이 명사죠. 날고기 명사입니다. 그리고 넓히다는 동사예요. 이때 사동사가 됩니다. 형용사 동사로 품사 바뀌었고요. 맡기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지우개도 명사가 됐고요. 품사 바뀌었네요. 이때 풋사랑도 명사. 그럼 얘들아 이때 품사를 바꿔주는 이 희라든가 여기 개 같은 것들을 특정 동사파생전미사 그리고 명사파생전미사라고 부를 수 있겠고 이때의 동사파생전미사는 특히
사동의 의미를 더하는 사동의 전미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디귿과 미음이 들어가 줘야 되겠네. 그래서 B가 나왔죠. 디귿과 미음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C까지 봐주면 이때 파생어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동일한 것들은 여기 들어가지 않은 기역 그리고 리을이 될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날고기인데요. 이 날고기라고 하는 것의 날이 어근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날짐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나누었을 때 날도 어근이고 짐도 어근이라서 날아다니는 짐승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짐승. 이것은 합성어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의 날은요, 그 날아다니는 고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익히지 않은 날것, 날계란 할 때 그 날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사한 것들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군이라고 하는 것이 군살 또는 군소리, 군식구와 같이 사용될 때에는요, 이것에 군이라고 하는 것이 접두사로서 남는, 쓸데없는 이라는 의미를 더하기 때문에 파생어가 돼요. 하지만 비슷하게 같은 형태지만 이것이 어근이 될 때는 우리가 구운 밤 또는 군 고구마, 구운 고구마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이것이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다고 보기 때문에 합성어다라는 거, 이런 거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보기에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의문 변동의 종류 4가지가 나와 있고요. 예문이 5개가 있네요. 자, 첫 해의 경우에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야 되겠지. 따라서 첫 해와 같이 그 다음에 축약이 일어나겠네. 자, 그러면 음끝 한 번이니까 교체 한 번, 그리고 거센 소리 되기 한 번이니까 축약 한 번 일어나네요. 1번 선택지 교체 축약 한 번씩 일어났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 하나 줄었겠죠. 교체는 수적 변동성이 없고 축약은 하나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아버지는 넋두리 같은 할 때 넋두리는요, 먼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탈락이 일어난 뒤에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탈락 한 번 일어나고요. 교체 한 번 일어납니다. 따라서 니은은 탈락과 첨가가 한 번씩 일어나 라고 할 때 첨가라고 하는 말이 틀렸어요. 기역이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는 것은 디귿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교체된 거죠. 그리고 뒤의 내용도 마찬가지야.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변했죠. 탈락에서 하나 없어졌고 교체에서 변동 없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1개.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그 다음 건널비라고 할 때 먼저 음끝을 시켜야 돼. 뒷말이 자음이기 때문에 연음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면에 넓이에서의 이는 연음될 수 있어. 왜냐하면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기 때문에 이때는 자음군 단순화 시킬 필요 없이 이렇게 연음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앞말에 기역 디귿 비읍이 있고 뒷말에 니은 미음이 올 때 역행 비음화 일어나죠.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한 번, 그리고 비음화 한 번, 교체가 2번 일어나네요. 3번 교체가 2번 일어나까지 맞습니다.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여기도 맞네요. 자, 그 다음 리을. 낯익어의 경우에 여기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지만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더라도 이때 읽다는 실질 형태소고 이때 이는 형식 형태소기 때문에 같은 모음이더라도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종류가 달라지고 연음의 실행 유무도 달라집니다. 이때 낯이 이렇게 연음이 바로 될 수가 없고 한 번 음끝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음끝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때 낯익어는요 이렇게 자를 수 있어. 낯은 명사고요. 읽다는 우리가 용언이잖아. 그러면 앞말과 뒷말 사이에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 이하여로 시작하면 니은이 첨가되지.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어는 형식 형태소잖아. 여기서의 이는 실질 형태소지만 어는 형식 형태소야. 그래서 여기서도 연음이 일어나 기역이 넘어간단 말이야. 낯익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음화까지 일어나. 기역 디귿 비읍에 니은 미음이 오니까. 자, 그러면 음끝 한 번 일어났네. 그리고 니은 첨가 한 번. 그 다음에 비음화 한 번 일어났으니까 교체 2번에 첨가 한 번이네. 그럼 4번 선택지 교체 2번 첨가 한 번 일어났으니까 의문의 개수는 총 하나 늘었다. 그 다음 물약의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문이죠. 니은이 첨가되겠지.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에 이하여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순행 유음화 일어나니까 이 경우에는 첨가 한 번, 교체 한 번 일어나겠네요. 5번 선택지 한 번씩 일어나서 의문의 개수는 총 하나가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독서 지문, 인문, 사상가의 철학이 나오는 18번부터 2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로크가 가, 라이프니츠가 나, 2개 복합형 지문인데요.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필연적 진리가 반드시 보편적으로 동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각각 가와 나의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키워드는 필연적 진리와 보편적인 동의입니다. 자, 먼저 가부터.
자, 로크가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이들은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들이 자신의 정신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례를 들어서 자, 앞에서 얘기한 동일률과 모순율에 대해서 본유론자들이 이거는 본유적이야. 다시 말해 이거는 필연적인 지식이야 라고 주장한 내용이 앞문단에 있었지. 필연적인 진리야 라고 하는 내용을 부정했대. 자, 이 사례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 동일률과 모순율이라고 하는 것이 본유적이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 필연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동의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본유관념, 즉 본유론자들이 필연적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과 보편적 동의 간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부정하는 내용이니까 이 로크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18번의 2번 선택지를 동의하겠죠. 자, 그 다음 라이프니츠도 한번 볼게요. 자, 라이프니츠는 이 로크를 자기의 단자 이론을 흔드는 이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하고 비판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를 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존재한대. 왜냐? 위인 문장에서 보시면요. 자, 본유관념과 보편적인 동의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로크랑 똑같은 주장을 하네. 다시 한 번 더 이 사례는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본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동의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낸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 단어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유사한 어휘가 반복되니까 여러분이 붙여 읽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변주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할 때 먼저 우리가 니은 파트를 좀 볼 거거든요. 이 로크에게 그리고 라이프니츠에게 어떠한 이것이 의미를 가지느냐. 자, 먼저 니은. 단맛이 쓴맛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제시했대. 자, 이것은 필연적인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런데 이때 본유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진리는 본유관념이어야 된대. 하지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각적인 경험이야. 본유적인 건 위에서 뭐라고 했지? 선험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게 아니라 후천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본유론자들은 이 지식을 본유관념으로 인정하지 않아. 근데 로크는 얘네들의 말에 모순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근거를 통해서 본유관념이면 반드시 보편적으로 동의된다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계속 같은 내용 반복하고 있지, 얘들아. 자, 그런데 이때 로크는 인간의 정신이 일종의 백지화 같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정신은 먼저 감각을 통해서 달다, 쓰다와 같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관념들을 받아들인다라고 보았대. 그리고 그는 이 관념들 중에서 일부 관념들에 대해서 추상작용을 통해서 아까 위에서 얘기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들을 일반화하는 관념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면서 그는 동일률이나 모순율과 같은 필연적인 진리, 얘네들 필연적 진리라고 했지. 얘네들은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쳐. 이 과정이 뭐야? 개별적인 과정을 특수한 것들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작용. 그것을 추상작용이라고 한다는 거야. 추상작용을 거치면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식의 기원은 인간의 경험이고 본유론자들이 말하는 본유관념은 본유적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어진 필연적 진리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19번 문제의 3번 선택지. 자,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로크에게 일반화하는 추상작용의 과정을 거치잖아. 그러면 이것은 거짓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 진리인 참으로 인정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5번 라이프니츠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볼 건데요. 먼저 5번에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 이 니은은 로크에게 인간의 감각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게 이미 지문에 나와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라이프니츠가 이 니은을 감각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지 그래서 본유관념을 가지고 추론한 지식이 아니라고 보는지를 나에서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라이프니츠 입장에 따르면 자, 나지문입니다. 본유관념은 필연적인 진리고 이걸로부터 추론해낸 참인 지식도 필연적인 진리다. 이와 달리라고 하면서 이 본유관념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 진리다. 사실적인 진리는 어떤 것이냐? 경험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필연성이 없고 얘네들은 우연적으로 참인 명제를 이야기하는 거다. 따라서 개별적이고 특수한 명제다. 예를 들면은 사과는 빨갛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아까 우리가 단맛은 쓴맛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 인식되는 거기 때문에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이것이 본유관념이 아니라 다시 말해 필연적 진리가 아니라 사실적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서 이때 우연적이고 또 개별적이고 이런 특수한 이 명제는요. 라이프니츠가
로크가 이렇게 필연적 진리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요, 귀납적 일반화에 따른 지식이다. 야, 너 이거 경험을 바탕으로 귀납적 일반화를 한 거잖아. 귀납적 일반화는 필연적으로 참을 보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 진리라고 볼 수가 없겠지. 귀납적 일반화는 필연적 진리가 반드시 참임을 확증해 줄 수가 없다. 그에게 있어서 귀납적 일반화는 수학에서 마치 검사라는 것처럼 이 필연적 진리를 검증해 주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본유관념은 경험적이지가 않고 이성에 의해 기존에 있던 것이 발견되고 이해되는 것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문제로 가서 19번 문제. 자, 니은은 라이프니츠에게 본유관념을 가지고 추론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필연적인 참을 담보받지 못하는 경험을 통해서 개별적이고 특수하게 이해되는 명제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5번. 로크와 라이프니츠 모두에게 감각적 경험에서 비롯된 지식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각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지 본유관념이나 또는 본유관념을 가지고 추론한 지식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라이프니츠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 볼게요. 자, 20번 문제, 여러분 이거 많이 틀렸습니다. 자,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우리가 보기를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자, 모국어 학습에 대한 두 가지 대립적인 이론이 있는데 A로는 어떠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모국어를 학습하게 되는데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언어적인 자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모방해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국어를 학습하게 된대. 그래서 모국어 학습 결과 아동이 획득하게 되는 것이 뭐야? 모국어 문법 규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경험적으로 획득을 하게 된다. 근데 이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언어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본유관념이 아니었다,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 이와 달리 B이론에서는요, 아동이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러니까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문법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이게 본유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규칙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필연적 진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따라서 아동은 이 문법 규칙을 통해서 외부의 모국어 자료들을 일반화하는 모국어 규칙 가설들을 만드는데 가설이네? 그리고 자신의 발화에서 그 가설들을 검증하며 모국어를 학습해 나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국어 문법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이 모국어 문법 규칙이라는 걸 획득할 때 있어서 귀납적인 방향으로 논증하며 알게 되느냐, 아니면 연역적인 방법으로 논증하여 알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네요. 자, 4번, 5번 선택 좀 보겠습니다. B이론에 보편적인 문법 규칙이 필연적인 규칙이라는 점에서 끊어주자. 위에서 필연적이라는 언급을 보기에서 했었거든요. 여기까지 맞는 선택지예요. 라이프니츠라면 가정하는 거야. 보편적인 문법 규칙을 자각한 모든 사람의 보편적 동의가 있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겠다. 자각한 사람들은 보편적 동의가 있다. 자, 이거 4번 선택한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까 로크도 그렇고 라이프니츠도 그렇고 이런 보편적인 어떠한 필연적 진리는 분명히 보편적 동의와 관계가 없다. 필연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미 사실 18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생각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자각한이라는 키워드야. 조금 있다가 우리 앞에 지문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 선생님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B 이론의 모국어 문법 규칙은 가설의 검증을 거친다는 점에서까지 끊어주자. 맞죠? 가설의 검증. 그래서 로크와 라이프니츠라면 모두 B 이론의 보편적인 문법 규칙을 아니지 귀납적 일반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로크는 물론 귀납적인 일반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진 하지만 이 B 이론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가설 검증의 과정은 당연히 두 학자 모두 연역적이라고 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틀린 내용이 5번에 들어가요. 그리고 자각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동의에 대한 내용도 나에 나와 있어. 자, 나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나의 첫 번째 문단에 이 아이들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라이프니츠는 아이들이 동일률이나 모순율을 자각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동일률이나 모순율을 자각한 모든 사람은 이 두 지식이 본유적이라고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명하다고 주장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지. 이거를 근거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우리 이제 독서 지문 중에서 사회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먼저 정답부터 볼게요. 변호사 비용은 소송 서류의 작성료 등 당사자 비용을 포함한다. 변호사 비용이 훨씬 더 큰 비용이고 소송 서류의 작성료가 당사자 비용에 속하는데 이것까지도 포괄하는 것이 변호사 비용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야. 그럼 이제 지문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지문에서 우리 여기
재판 비용은 당사자가 국고에 납입하는 비용이다. 재판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그러면서 재판 수수료인 인지대와 재판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인 송달료 등을 말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그리고 두 번째, 당사자 비용은요.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며 드는 부대 비용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소송 서류의 작성료라든가 당사자나 증인의 출석을 위한 비용 같은 걸 얘기하고 이때 당사자 비용에는요. 소송 비용의 가장 큰 부분, 상당 부분 차지하는 변호사 비용, 즉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보수 이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어. 자, 그럼 앞에 넘어가서 변호사 비용은요. 당사자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비용이 훨씬 더 큰 비용이고 여기 안에 변호사 비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포함 관계가 반대로 됐네. 정답은 2번이 된다. 그 다음 매력적 오답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법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쪽에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자, 그 내용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담당하도록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대. 그리고 법원이 이 부담하는 정도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대. 예를 들어 전부 패소한 경우에 패소한 당사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원칙도 있지만 또 일부 패소하였다면 패소한 비율에 따라서 당사자 각각이 소송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5번 선택지 적절한 내용이었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법질문 특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어가 낯설기 때문이에요. 이 용어를 개념 정의하는 걸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보의 층위를 손으로 구분해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지문인 독서, 기술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부터 29번까지인데 이 내용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열기관하고 열펌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문과 친구들 과학 내용, 기술 내용 나오면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 특히 있을 거예요. 자, 27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먼저 1번 선택지. 열기관과 열펌프 모두 외부의 열을 방출한다. 그럼 우리가 외부 열을 방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지문에서는 열펌프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어. 그래서 열펌프에서는 작동의 과정을 총 4단계로 순환 공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열펌프는 고온의 열원인 실내로 열을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펌프 내부에서 외부인 실내로 열을 방출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 자, 이제 열기관 찾아야 되겠지? 자, 열기관의 경우에는 여기 관형절로써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나머지 열을 저온 열원으로 방출하는 이라고 나와 있네. 즉, 열기관과 열펌프의 공통점은요. 이 기관과 펌프에서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열기관은 저온 열원으로 열을 방출하는 반면 열펌프는 고온 열원으로 열을 방출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선택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5번 이것도 많이 선택을 해줬었는데 자,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폐열은 열펌프에서 저온의 열원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면 폐열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 봐야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5번에 열펌프에 유입된 전체 에너지의 합이 있고 유입된 에너지의 합 그리고 열펌프를 통해 나가는 방출되는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나가는 게 더 크다라는 내용이 있겠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열펌프의 성적 계수라고 하는 것은 고온 열원의 열을 방출하는 부분인 고온부의 성적계수와 저온열원에서 열을 흡수하는 부분인 저온부의 성적계수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된다. 이따 이것을 우리가 도식화시켜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당 고온의 열원으로 전달된 열의 양이다 하면서 개념을 딱딱 정의하고 있어. 두 가지 정의하고 쭉 설명을 했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연력학 제1법칙 뭡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지. 그래서 에너지는 그 형태가 변화할 수는 있지만 전체 양은 보존되기 때문에 열펌프의 냉매가 한 사이클 4단계 공정을 순환할 때 저온의 열원에서 열펌프로 공급된 열과 또 압축기에 투입한 전기 에너지 자 이때 열펌프로 공급된 거랑 압축기에 투입되다는 거는 모두 다 이 들어간 에너지겠지? 그러한 에너지의 합은요 고온의 열원으로 전달한 그러니까 방출된 열의 양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투입된 열과 그 다음 방출된 열의 양의 에너지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 선택지 틀렸죠? 그 다음 5번도 볼게요. 폐열을 사용할 수 있대. 누가? 열펌프가. 따라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 선택지도 틀린 겁니다. 폐열을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저온의 열원과 고온의 열원을 배웠는데 저온의 열원에서는 흡수를 하고 고온의 열원에서는 방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폐열을 저온의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바꾸어줘야지 5번 선택지가 적절한 내용으로 바뀌겠죠. 자, 28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COPH와 COPC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려면 개념을 다시 한번 또 봐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열펌프의 성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열펌프는요. 자, 저온의 열원에서 받은 열 에너지와 압축 과정에 투입되는 전기 에너지 두 가지 에너지의 합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를 난방에 사용한다. 자, 두 가지야. 저온에서 받은 열 에너지, 압축 과정에서 받은 전기 에너지, 이것의 에너지의 합에 해당하는 것을 난방에 사용해. 그래서 난방은 고온의 열원인 실내의 열을 방출하는 거라 그랬어. 따라서 고온의 열원에서 일을 받아서 수행하고 열을 받아서 일을 수행하고 나머지 열을 저온 열원으로 방출하는 나머지 열을 저온으로 방출하는구나. 이게 누구의 그 일의 수행 방식이냐면 열기관의 방식이야. 근데 이러면 둘은 열을 받는 열원의 종류라든가 투입되는 그 에너지의 원의 개수라든가 종류가 다르겠지. 따라서 동일한 평가 지수로 성능을 평가하기는 어려워. 이 열기관의 경우에는 열 효율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성능을 표현하고 열 펌프는 또 다른 성능 평가 지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자, 이때 열기관의 열 효율이라는 건 다시 말해 기역이라고 하는 건 열기관이 고온의 열원에서 받은 열의 양, 이것이 분모에 들어가고 이것 대비 수행한 일의 양을 의미한다. 근데 이와 달리 열 펌프는 성적 계수를 사용을 한대. 그럼 정리를 해보면 기역인 열 효율은요.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 고온의 열원에서 받은 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위에는 수행한 일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일을 수행하고 나서 뭐가 남는다고 했냐면 나머지 열이 남는다고 했어. 그럼 나머지 열을 우리는 어디다가 방출한다? 저온 열원으로 방출한다. 이것이 바로 열기관이다라는 내용이 기역에 나와 있었고 이 열기관의 성능평가 지표인 열효율에 대한 공식이 있네요. 그럼 이제 열펌프의 성능평가 지수인 성적계수 내용을 보자. 열펌프의 성적계수는요. 고온 열원에 열을 방출하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고온부라고 부르고 여기에 성적계수, 자, 핫을 쓰는 거죠. 그것과 저온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는 부분인 저온부의 성적계수인 여기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저온부. 자, 그럼 여기 콜드, 약자 두 가지가 함께 사용이 되고 있다. 이때 자, 고온부의 성적계수는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당. 자, 그러면 여기도 공식 나오는 거지, 하나씩. 자, 이것은요.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당 고온의 열원으로 전달된 열의 양이다. 반면 자, 저온부의 성적계수는 무엇을 얘기하냐?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당 저온의 열원에서 열펌프로 전달된 열의 양이다. 자, 분모는 똑같아.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로 똑같고요. 분자만 달라요. 여기는 고온으로 전달된 거고 여긴 저온의 열원에서 열펌프로 전달된 열의 양이야.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다 그랬어. 따라서 열펌프의 냉매가 한 사이클을 순환할 때 저온의 열원에서 열펌프로 공급된 열, 자, 이것이 뭐냐면 위에서 얘기한 저온의 열원에서 열펌프로 공급된 열의 양이니까 저온부 성적계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 그리고 압축기에 투입한 전기 에너지의 합은 이거 두 개 더하라는 거야. 이때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는 분모자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지. 그러면 고온의 열원으로 전달한 열의 양이 된다. 이것이 바로 고온부의 성적계수의 또 분자에 해당되는 거야. 이러한 관계식에서 양변을 투입된 전기 에너지의 양으로 나눠. 그러면 이거를 말하자면 약분하는 거지. 그러면 COPH는 COPC 플러스 1을 더한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니은의 경우에는 열펌프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수로서의 성적계수를 이야기하면서 COPH는 COPC 플러스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 이 관계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도 값이나 이런 것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다시 28번 문제로 돌아와서 4번, 5번
기역은 1보다 작고라고 했어. 이때 기역은요, 당연히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분모가 언제나 클 수밖에 없어. 왜냐면 고온 열원에서 받은 열 에너지로 일을 수행한 다음에 남는 나머지 잔열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열원으로 방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4번 선택지 기역은 1보다 작은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니은은 COPH는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여기에 COPH는 이 값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항상 1보다 크겠죠. 적절한 선택지.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니은의 COPH는요. COPC보다 큰 값을 갖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서 작은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COPH는 항상 COPC보다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은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클 수밖에 없다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여러분이 약간 이중부정처럼 느껴지는 문장 때문에 말장난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나머지 29번 내용도 좀 볼게요. 열 펌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과학기술 지문, 특히 기술 지문에서 그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기술의 과정, 순서, 공정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애초에 이 지문을 읽을 때부터 이 보기를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주요한 것들이 A, B, C, D 체크되어 있는 게 증발기, 역전 밸브, 응축기, 팽창 밸브 같은 게 있고, 기호는 달려있지 않지만 열 교환기나 냉매 흐름 방향 같은 것들도 핵심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열 펌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각종 작동 유체인 냉매의 증발, 압축, 응축, 팽착으로 이루어진 순환 공정이 반복되는데 하면서 당연히 이거 설명을 시작할 거 아니야. 이거를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부른대. 이때 냉매가 증발기에 유입되면, 그러니까 증발기 나왔잖아요. 체크해 주시고, 냉매는 지열과 공장의 폐열 등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묶어서 저온의 열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증발기에 달려있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아까 증발기 내에 뭐 있다 그랬어? 열교환기 있다 그랬지? 그걸 통해서 열을 흡수하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 냉매가 기체로 증발해 상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때 냉매 기체는 압축기로 들어가서 하니까 또 두 번째 압축기가 나오네요. 압축이 되지. 근데 이때 냉매 기체를 압축하려면요, 전기 에너지라는 것을 투입해야 돼. 이때 냉매 기체가 압축되잖아. 그럼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져. 그래서 이후 냉매는 응축기로 유입이 된다. 그래서 응축기에 달려있는 열교환기, 여기도 열교환기가 똑같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고온의 열원인 실내로, 이때 여기서는 저온의 열원에서는 흡수했다면 고온의 열원은 예시가 어디가 있냐면 실내가 있어. 그걸 통해서 열을 방출한대, 그쪽으로. 그리고 기체였었잖아. 그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열을 방출하면서 어떻게 돼? 온도가 떨어지면서 다시 액체로 상변화가 일어나. 어디서? 응축기의 열교환기에서. 그래서 이때 실내로 방출된 열이 난방에 쓰인다. 응축기에서 나온 냉매는요, 팽창 밸브를 지나면서 온도와 압력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압축기로 들어갔다가 이 압축기랑 반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팽창 밸브라는 거지. 두 개가 반대 기능을 하네. 처음에 증발기로 들어갔던 에너지와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갖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 다시 증발기로 들어가니까 증발기로 들어가기 전까지가 하나의 사이클이라는 거지. 이와 같은 일련의 순환 과정이 열 펌프에서 냉매의 한 사이클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아직 못 본 거 하나 있어요. 역전 밸브를 못 봤거든요. 이때 열 펌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역전 밸브다. 그럼 얘네 냉매 흐름 방향을 역으로 바꿀 수 있어. 이때는 난방 목적으로 쓰였던 응축기가 증발기로 작동하고, 아까 응축기라고 하는 것은 증발기로, 그리고 증발기가 응축기 역할을 하니까 각각 냉난방의 역할이 바뀌네요. 자, 따라서 역전 밸브의 역할, 냉매 흐름 방향을 바꿔주는데 그럼으로써 둘의 역할을 바꿔줘. 따라서 역전 밸브를 통해서 냉매의 흐름 방향을 역으로 바꾸면 난방 목적으로 쓰였던 응축기가 냉방을 위한 증발기로 작동을 한다. 이를 통해서 열 펌프는 다른 열기구들과 다르게 냉방과 난방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B, 역전 밸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냉매 흐름의 방향이 바꿔진다고 했어. 그래도 압축기는 여전히, 자, 이때 역전 밸브를 통해서 바뀌는 건 증발기와 응축기의 역할이 바뀌는 거지, 압축기는 그대로 있단 말이야. 따라서 압축기는 냉매 온도와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지. 적절한 선택지. 자, 그 다음 2번 C의 열 교환기는요. 자, C는 여기서 여기
응축기의 열 교환기네. 실내에서 열을 흡수하여서 실내 온도 낮춘다? 아니지. 실내는 고온의 열원으로서 열을 방출하는 곳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실내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어. 자, D는 냉매 압력과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자, D. 팽창 밸브죠. 팽창 밸브는 누구랑 반대 역할을 하냐면 압축기하고 반대 역할을 한다고 했어,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냉매 압력을 낮춥니다. 온도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둘 다 반대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냉매가 A로부터 C에 도달했을 때, 즉 증발기로부터 우리 C, 응축기에 도달했을 때 냉매 한 사이클이 수행된다? 아니지. A에서 다 돌고 A로 오기 직전까지가 한 사이클이라는 거지. 그 다음 A에서 압축기로 들어가는 냉매와 달리, 자, 괄호 묶어보자. 자, A에서 압축기로 들어가는 냉매는 증발기입니다. 자, 이 냉매의 상태는 뭐라 그랬어? 기체라고 했지. 근데 B와 C 사이의 냉매는 액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B가 역전 밸브고요. 그 다음에 C가 응축기야. 자, 이 C와 B 사이까지 냉매가 액체인 게 아니라 C부터가 액체가 되는 거겠지. 왜냐면 이게 응축기에 가가지고 열을 방출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얘가 액체가 될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학 파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현대소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비문학 문제처럼 일치불일치 묻는 문제고요. 인물과 사건과 배경 같은 거 파악하시면 됩니다. 먼저 2번. 소년이 여인의 활쏘기 시범 이후에 여인과 그리고 노인은 굉장히 상심한 듯한 상처받은 짐승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소년은 여전히 밥도 잘 먹고 동일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2번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1번이나 4번을 이제 선택한 경우가 있었어요. 자, 먼저 여인이 석주호 일행 앞에서 활쏘기 시범을 보인 게 시간이 오전이다 라는 내용과 4번은 석주의 일행의 생각에 대해서 활을 만드는 사람이 쏘는 건 당연하지 라고 여긴 부분이야. 각각 틀린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 자, 먼저 중략 이후 내용. 노인네는 활을 쏘고 또 활을 만들어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게 여느 사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누가? 노인이 활을 쏘고 또 활을 만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딸아이까지 활을 쏜다던데 라면서 굉장히 해괴한 일이다, 흔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활을 쏘는 사람이 동시에 제작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활을 쏘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어. 따라서 우리 아까 봤던 31번의 4번 선택지는 틀린 선택지가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에 활쏘기 소범을 보였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것을 사건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건 그 때문이다. 석주호까지도 여인의 석양을 비끼고 서서 화살을 건네보내는 모습과 하면서 감탄하면서 그들은 막 내려가. 이게 구경한 사건이야. 그러면 해가 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질녘, 즉 오전이 절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인이 이제 동트기 전에 아침에 일찍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하고 그날 오후에 바로 이렇게 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자전개를 보면서 실제로 노인이 언급했던 말과 실제 사건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시간적으로 잡아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고전소설 보도록 할게요. 자, 36번의 문제. 자, 이 고전소설 중에서 임금이 받아본 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먼저 정답은 3번. 김정에게 김희경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유발하였다. 이따 근거 살펴볼 거고요. 자, 4번과 5번에서는요. 임금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옥랑과 명월공주는 누구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5번 선택지 장선빈과 임금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이 표가 된다는 것은 장선빈과 임금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한 선택지인 거죠.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표라고 하는 것은 신하가 자기 마음속의 생각을 담아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의미해요. 천만 뜻밖의 경의 표를 받아보니 한편으로는 놀랍고 의아한 마음이, 자, 여기서 보시면 장선빈이 어쩔 수 없이 임금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글을 써 올렸다고 했고 이것이 경의 표니까 장선빈이 신하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한편으로는 자, 임금의 반응 체크할게. 놀랍고 의아하대. 이걸 다 어찌 적을 수 있겠는가? 서리법. 처음과 같이 이렇게 된 것은 일부러 경이 나를 속이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무슨 죄를 청하느냐? 서리법. 다시 말해 이 표의 내용이 뭐야? 죄를 청하는,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경이 속이려고 하는 어떠한 속임에 관련된 진실이 아닌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이런 기만을 저질렀으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내용이 표일 거라는 걸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고. 근데 임금의 반응은 어때?
놀랍고 의아하긴 하지만은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처벌할 마음이 없어. 의사가 없다는 거지. 내가 경의 제주를 사랑해서 내가 너가 제주에 있어서 너를 내 곁에 두고 신하로서 오래오래 쓰고자 했어. 그러다가 뜻은 이루지 못해서 도리어 주석 같은 신하를 잃게 되니 자 그러면 이 표문의 내용을 통해서 표 안에 이 신하를 잃게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장선빙이라는 사람이 관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자 다시 말해 자기는 사실 여자다. 남장을 한 거다라는 내용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내 두 손이 없는 것 같다. 내 뇌우침이 심하나 이미 지나감을 한탄하노라. 나 너무 네가 이제 내 옆에 없다는 게 너무 슬프고 너무 그게 힘들다. 내가 경을 얻은 후 군신의 의와 부자의 경을 점하였다. 자, 우리는 군신 관계이기도 했지만 나는 너를 아들처럼 생각했어 라고 이야기하네. 그래서 태자와 제왕, 연왕은요 며칠 못 보아도 실제 자기의 자식이나 아니면 자기의 수족 같은 신하들은요 며칠 못 보아도 괜찮았지만 하루라도 너를 보지 못하잖아. 그러면 이때 경과 대비되는 인물을 제시하는 거야.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네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 건가 하면서 내가 널 그리워했어.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에 대한 내용이었어. 이제 지금 표를 보니 군신의 정이 오늘부터 없어지리니 그럼 봐봐. 더 이상 신하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표의 내용일 거라고. 어찌 슬프지 아니리요 서리법. 경의 말이 옳지만 내가 경의 공을 저버리는 것 또한 덕이 없는 일이다. 자, 그럼 봐봐. 이때 표문에 있는 경의 말이라는 게 뭐라는 거야? 너의 공을 저버리는 것. 이 공이라는 건 위에서 얘기한 위왕의 반란을 진압하는 공이 사실은 내가 전쟁에 참여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킨 공이 내가 비록 여자이지만 남자인 척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속였고 따라서 나는 이 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내용이겠죠. 그것이 또한 덕이 없는 일이다. 병부상서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선빙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내린 상이었었는데 이것은 여자에게 맞지 않아서 거둔다라니까 여기서 남장 모티프 나오고요. 반면 태학사 자리는요 그대로 두어서 너의 공에 감사를 여전히 표할 것이다. 비록 벼슬에 나오지는 못해. 왜? 넌 여자니까. 사회적 제약이 드러나죠. 하지만 매달 초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 조회하도록 해라. 경은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는 응답을 보내주고 있어. 자, 장선빙이 답을 받아서 보고 황공함을 이기지 못해. 아, 내가 임금을 속이고 이렇게 전쟁에서 업적을 세웠는데도 벼슬은 일부 거두어들이시지 않으시고 나를 처벌하지도 않고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맙구나 라고 하면서 감당할 수 없다면 사양하였다.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몰랐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임금이 이 거절하는 것을 듣지 않고 내시에게 명하여 장선빙에게 태학사의 관을 주라 라고 했대. 이것은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했잖아. 장선빙이 하는 수 없이 받아들고 임금을 향하여 4번 절을 올린 후 감사 표시 궐문을 나와 즉시 집으로 돌아왔다. 공간적 이동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이 궐문을 나와서 즉시 집으로 돌아왔어. 곧장 사당으로 가서 통곡하며 남자에서 다시 여자로 돌아가리라는 뜻을 고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 자, 이때 늠름했던 남자가 요조숙녀로 바뀌어. 그러니까 시반 사람들이 다 놀라. 장선비는 너무너무 슬퍼해. 크게 울고 있는데 이때 설랑과 영춘이라는 보조적 인물이 위로해줘. 이날 임금이 장선빙의 행동거지를 사랑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이 장선빙이 올렸던 이 표 있죠? 이것을 보여주면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 마침 조정에 있던 김희경도 이 표를 보고는 가슴이 철렁해. 어찌할 줄 모르고 넋이 나간 채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있었다. 뭔가 당황한 거지. 기운이 빠져 멍하니 있다가 날이 저물자 겨우 진정하고 표를 찾아 소매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 이 표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온 거야, 몰래. 김정과 최 씨는 중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부모님이에요. 자, 김희경이 자리를 정해 앉고는 소매 속에서 표를 꺼내 펼치며 장선빙의 일을 자세히 고하자 김정이 표를 보고는 그러니까 아버지죠. 놀라고 감탄해서 이렇게 얘기했대. 야,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여자의 행동이 어찌 그리 장려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장선빙을 얘기하는 거야. 장선빙은 여자라고? 근데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장려하게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이냐? 붓을 들어서 문장을 짓는 일을 한 여자는 있어도 칼을 들어서 전쟁에서 적장을 벤 여자, 이런 여자는 정말 금시초문이다. 동서고금막론하고 전무후무하다 얘기하는 거야. 너무너무 기특하다라고 평가해. 자, 평가가 어때? 임금이 이 장선빙에게 화를 내지 않았던 것처럼 이 인물들도 경탄해, 감탄합니다. 좌우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같이 탐복하였다. 정말 놀라워하였다. 최 씨는 더욱 칭찬하여 말하였다. 장소저의 행동이여. 자, 이제 명칭이 바뀌었네. 소저는 아가씨라고 하는 뜻의 한문투 표현입니다. 규중 여자로 하여금 어찌 이런 큰 계략과 지혜가 있단 말인가? 자고로 들어본 적이 없다. 감탄해. 훌륭하다며 그지없이 사랑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 김희경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말하는 거야.
장소저는 이미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벼슬을 버렸다. 그런데 표의 내용에 이미 너와의 혼약을 적었음에도 수절하려는 뜻이 담겨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너가 김희경이잖아. 즉 김희경과 누구? 장소저. 장선빙은 이미 약혼한 관계라는 거야. 그것을 적었으면서도 수절,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으니 이거 아마도 이것이라고 하는 즉 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표가 너의 골칫거리가 될 것 같아. 네가 이제 옥란을 취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김희경이라고 하는 남자가 옥란을 취했대. 명월공주와도 연을 맺었다고 했으니까 이미 여자가 2명 있는 거야. 장소저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다. 물론 조선시대 때는 축첩제이기 때문에 본처만 1명, 첩은 여러 명 드릴 수 있었지만 어떻게 복잡해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야. 넌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아들이 김희경이 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중대하신 임금님께서 장선빙과 저와의 약속, 이게 혼약이죠? 아셨으니 명월공주 때문에 장선빙을 혼자 늙게 내버려둘 리가 없습니다. 즉 자기 딸과 나를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장선빙을 혼자서 독수공방하게 내버려둘 때가 아니다. 왜? 임금님은 굉장히 중대하시고 굉장히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집안으로 가라고 명령할 리도 만무하다. 임금님은 어지고 밝으신 분이시니 어찌 신하의 정을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임금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 그럼 다시 문제로 와볼까? 자, 표에 대해서 자, 설랑은 장선빙을 위로해 주니까 적절하지 않겠지? 장선빙에게는 기존에 누명이 존재하지 않아서 자기가 진실을 숨겨오다가 밝힌 거고요. 김정에게 자기 아들에 대한 걱정,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라는 걸 유발하게 만드는 소재야. 그다음 임금으로 하여금 옥란과 명월공주 간의 이익과 손해관계를 조정하게끔 할 수 있다라고 누가 기대하는 거야? 김희경이 기대한 거지. 이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것은 아니야. 5번 선택지, 장선빙과 임금의 관계는 기존에 망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보는 것도 역시나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고전소설은 어휘가 어렵기 때문에 인물과 사건과 배경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파악하시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 주제들을 여러 작품을 봐서 익혀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높고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부분이 바로 고전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현대문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중에서 현대시 41번 문항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우리 보기에 우리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의 화자는 족보라는 속물화된 대상을 통해 허위의식을 비판한대. 그럼 족보는 속물화된 대상이고 허위의식이야. 화자는 이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족보를 부정해. 그래서 인습과 인습에 근거한 이기적인 욕망을 거부하는 그런 작품이래. 반면에 나의 화자는요, 매부에게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쓰기 위해서 식모에게 고급 타이프 용지인 민홍 인찰지를 사오라고 한 거야. 근데 식모가 실수로 이거랑 비슷한 발음을 가진 밀용 인찰지를 사는데 이거는 값싼 거야. 그래서 이것을 사온 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고 식모에게 괜히 퉁명스럽게 대하게 됐고 또 내가 쓰는 편지지의 그 소재가 부끄러워서 매부에게 편지를 쓰기가 민망한 자기를 본 거지. 그래서 나는 정말 속물성이 있는 존재구나. 민홍인찰지는 이 화자의 속물성을 드러내주는 소재네.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인식했어. 이에 화자는 매부에게 편지 쓰는 걸 그만두고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성찰하는 데에 더욱 집중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가작품도 한번 볼 텐데 우리가 4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볼게요. 자, 5장 안에 성시보라고 돼 있지. 이게 이제 족보지. 오래된 관습, 이게 인습을 얘기하고요. 그것은 전통을 말합니다라고 할 때 이 전통은 반어적인 표현을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날 거라고 했으니까 내 성은 오씨다. 근데 이 성씨는 중요하지 않아. 어째서 오가인지 나는 모른다. 가급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해주로 이사온 해주로 이사온 일청인이 조성인이라는 가계보의 검은 먹글씨를 이야기하는 거다. 가계보가 이제 족보죠. 그러니까 내가 오씨라는 것을 알게 해줄 그 내 조상과 뿌리에 대한 단서는 오로지 족보밖에 없어. 근데 옛날은 대국 숭배를 유심히나 하고 싶어서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로 이가였는지 상놈이었는지 알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불신을 드러내.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족보를 사고 파는 일도 굉장히 심했고 이것이 정말 올바른 기록인지 믿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가계부를 창작하였고 매매했다. 그리고 또 가계부의 창작과 매매가 일어났잖아. 나는 역사를 내 성을 믿지 않아도 좋다.
해변가로로 밀려온 소라 속처럼 나도 껍데기가 무척은 무겁구나 라고 할 때 이 마치 끙끙거리면서 소라 껍데기를 쥐고 있는 소라처럼 나도 이 껍데기 불필요한 이 헐의 허식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수특하거나 이기적인 너무나 이기적인 애욕, 이기적인 욕망을 우리가 족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거라고 했잖아. 그것을 잊고 싶어 나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족보와 권위에 기대고 싶지 않아. 그러려면 나는 성시보가 필요치 않다. 성시보와 같은 나아가 인습 전체가 필요치 않는구나 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가에서 가계부를 창작과 매매의 대상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족보가 속물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너무나 이기적인 애욕을 잊으려고 하니까 이 인습에 근거한 이기적 욕망을 거부하려고 한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선택지. 할아버지의 성씨를 알 수도 없다라는 것에서 화자가 족보를 허위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 드러나고 있지? 적절합니다. 자, 5번 성씨묘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에서 족보를 인습을 부정하려는 화자의 모습 드러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핵심이 되는 건 나지문에서 결정이 되겠네요. 자, 나지문항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시를 볼 때는 항상 이 시인과 그 다음에 제목을 봐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수영이라는 시인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소시민적 태도, 속물적인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과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민홍인찰지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고 있다. 가볼게요. 자, 우리 동네엔 미 대사관에서 쓰는 타이프 용지가 없다. 그래서 이 미 대사관에서 쓰는 타이프 용지가 제목에 해당하는 민홍인찰지야. 편지를 쓰라고 그거를 사오라고 시켰어. 누구에게? 식모에게. 이때 편지는 매부에게 쓰는 감사 편지지. 그랬더니 미룡인찰지를 사왔다. 이거는 다른 소재죠. 발음이 비슷한. 자, 이때 뭐인지 사전을 찾아봐도 없더라오 라고 하면서 뭐 발음을 얘기하고 있어. 편지지뿐만 아니라 봉투도 마찬가지지. 미룡지 넉 장의 봉투 2장을 4원에 사갖고 왔으니 알지 않겠소? 그러니까 이 편지지만 값싼 걸 사온 것이 아니라 편지 봉투도 마찬가지야. 편지지하고 봉투하고 합쳐가지고 4원에 사갖고 왔으니까 알지 않겠소? 서리법. 그러니까 알만하다. 이것이 편지를 쓰다만 내력이요. 내가 매부에게 편지를 쓰다가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 가슴이 꽉 답답해지고 나의 속물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자, 꽉 막히는 이것이 나의 생활과 자연의 시초요. 바다의 별장과 용솟음 치는 파도와 조니 워커와 조크와 미인과 패틱인과 애교와 호담과 남자의 포부의 미련에 대한 자, 나열하고 열거하고 있지? 나열 열거되는 것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을 거야. 이때 화자가 추구하고 있는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서구적이거나 굉장히 물질적이거나 속물적인 것들이야. 그거에 대한 편지는 못 쓰겠소. 매부. 돌아오는 길에 차창에서 내다본 중앙선의 복선공사에 동원된 시대상이 드러나죠. 갈대보다도 더 약한 소년들과 부녀자들의 노동의 참경.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갈대보다도 더 약한 소년들, 부녀자들, 여자들의 노동의 그 참경에 대한 편지. 자, 위에서 내가 추구하는 이러한 속물적인 것들 나열 열거했어. 여기서 묘사하는 것들은 우리 민족의 생활상이야. 나는 그 어떤 것에서도 편지를 쓰지 못하겠다. 이 인찰지와 이 봉투지로는 편지를 못 쓰겠다. 왜? 가정부가 이 식모가 사온 잘못된 싸구려 편지지지. 더위도 가시고 오늘은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있지만 미룡인찰지의 나의 생활이 뭡니까? 바로 가난한 생활을 얘기하는 거지. 당신에게 보일 수 없어. 왜? 부끄러우니까. 이제는 편지를 안 해도 한 거나 다름없고 나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소. 매부의 태산 같은 친절과 친절. 그러니까 매부가 화자에게 친절과 친절의 압력을 베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절대 미안하지 않대. 당신이 사준 것이 베풀어둔 친절이 뭐냐면 나열되고 있지? 여기에 나열 열거. 당신은 나에게 북어, 오징어, 그리고 2등 차표, 그러니까 뭐 3등 칸이 아니라 좀 좋은 차표, 경포대 선물과 도리스 위스키와 라즈베리 잼 같은 서구적인 문물들 같은 거 선물을 해줬어. 물질적인 거. 근데 안 미안해. 당신의 모든 행복과 우리들의 바닷가의 행복의 추억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했던 거잖아, 원래. 근데 그 감사 편지를 못 쓰게 됐지. 근데 못 쓰게 된 거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대. 나와 나의 아내와 우리 집에 온 가옥의 무게를 다 합해서 밀양에서 온 식모 있지. 이 식모가 잘못된 편지지를 사왔잖아. 소박과 원한까지를 다 합해서 미안하지 않소. 다만 식모를 부르는 소리가 식모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좀 단호해졌을 뿐이요. 좀 미안할 정도로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보겠습니다. 41번 문제. 자,
3번, 나에서 자원을 사가지고 온 것들을 봤어. 그럼 이거는 싸구려 종이와 싸구려 봉투라고 했잖아. 나의 생활을 당신에게 보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화자가 자신의 속물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를 이 과정에서 깨닫고 있구나. 이 종이를 보고. 자, 그 다음 4번, 나에서 식모를 부르는 소리가 미안할 정도로 단호해졌지? 그러면 야, 진짜 나는 왜 이런 인간이지? 자기 모습에 대해서 너무 속물적이고 부정적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겠죠. 자, 5번 선택지, 나에서 미롱인찰지를 사올 수밖에 없는 것에서 끊어보자. 화자는 말부에게 감사함조차 전하지 못한 아니지 얘들아. 미룡인찰지는 사올 수밖에 돈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 아니라 비싼 걸 사고 싶었는데 식모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 먼저 틀렸어. 두 번째, 매부에게 감사함조차 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자, 화자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모습은요, 속세적인 모습인 거지 감사 편지를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언급했단 말이야. 따라서 올바르게 고치면 나에서 자기의 식모의 실수로 미롱인찰지를 사온 것을 보고 깨달은 자신의 속물적인 모습을 부정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학도 살펴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학습 방향 그리고 유월학평 대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봤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문학보다는 문법과 독서가 많았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문학을 내신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 겨울방학 동안에 문학 공부는 좀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독서나 1학년 때 배웠던 문법은 조금 소홀히 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지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통계 자료일 뿐이지 여러분들 개별 상황에 따라서 문법은 다 맞고 또 문학을 다 틀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약한 영역이 어디인지,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객관적 위치가 어디인지 이번 시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메타인지 잡으시고요. 앞으로 6월 학평에서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보완됐는지 실제 눈으로 보이는 점수와 결과로 인해서 수치화된 그 나아진 정도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력평가 잘 봤다고 해서 너무 신난다,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다, 내가 이제 폼이 올라왔다 이렇게 착각하지도 마시고 또 점수가 좀 기대보다 예상보다 낮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허탈감 안 느끼셔도 됩니다.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행 연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 중에 하나일 뿐이지 여러분의 그 가치 자체를 평가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실력을 무조건 100% 또 보여주는 그러한 수단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능까지 앞으로 약 2년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1년 8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본인의 실력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정진해 나가기 위해서 보다 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신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